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8,5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중동에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증시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2거래일째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요일장 25거래일 만에 매수를 선택한 외국인이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과연 중동의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는 방향성을 잡고 완전히 돌아온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란발 지금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끝이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동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들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앞으로 이끌어갈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발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19일 날 합의에 서명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소셜 메시지에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합의 완료를 선언을 한 것인데요. 그 안쪽의 내용을 보니까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전면 개방을 승인하고 이란과의 합의를 완료를 했다. 그리고 세계 선박들에 대해서 출발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기름의 흐름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이러한 발언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와 엇박자를 냈던 이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 역시나 이에 동의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영구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말 트럼프가 타코 트럼프가 아니라 정말 합의를 통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의 해상 봉쇄가 즉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공식 서명은 19일 스위스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개방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물동량의 20%를 담당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무려 70%의 의존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리스크가 커지고 호르무즈의 봉쇄가 길어질수록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로 항상 우리나라가 순위권 안에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개방을 하게 되면 원유 수송이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결국에는 유가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 부담이 완화되면서 금리가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유가가 역시나 가장 먼저 반응을 했는데요. 브렌트유 가격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80달러 선대로 진입을 했고요. WTI도 8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6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브렌트유의 가격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채권 금리의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부채 3년물과 10년물 이 2월 말과 오늘의 그 수치를 보게 된다면요. 2월 말에 국부채 3년물은 3.041%였고요. 오늘 기준으로 3.72%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3.4%가량이었는데 이제는 4%를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한 60bp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20bp가량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유가뿐만 아니라 달러 역시나 약세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WTI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종전이 되게 된다면 유가는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인플레에 대한 부담감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강세장은 진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달러가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우리나라를 꾸준하게 이탈했던 외국인의 수급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역시나 지금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금리 추이가 단순하게 전쟁 요인으로만 상승한 게 아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확대는 전쟁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었지만 성장 요인도 우리 시장을 금리를 올리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1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웃돌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여기다가 6월까지도 지금 10일까지 데이터가 집계가 됐는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제가 잘 가는 만큼 역시나 금리 역시나 조금씩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3년물에 10년물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20bp가량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시장이 내다보는 그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겠죠.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이 달러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서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과연 어느 섹터로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될까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가장 많이 비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피의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보게 된다면요. 지난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다가 올해 1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매수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요. 외국인의 비중 역시나 지분율 역시나 지금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23조가량을 매도했는데 그 물량의 절반가량을 외국인이 담아내줬고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역시나 29조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어떠한 섹터를 가장 많이 던졌을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3월 이후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세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짙은 파란색이 반도체 수급이고요. 회색 선이 반도체를 제외한 수급인데요. 그래프의 가파르기가 반도체 수급의 이탈이 훨씬 더 가파르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의 지분율은 현재 47.6%로 10년 평균인 53%를 하회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외국인의 지분율이 51%로 지금 10년 중에 가장 저점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이 훼손됐거나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한 것보다는 금리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이 매크로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투톱을 향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매크로의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주목하면서 반도체 투톱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모리 실적을 다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증권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실적 장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의 소음에 잠시 가려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금리의 소음이 거쳐지게 된다면 다시금 본연의 밸류를 바라봐야 되는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HBM의 공급 병목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결정력과 이익 추정 상향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고요. 코스피에 대한 지수 전망치 역시나 10,000포인트 이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미국의 고용 지표, 이로 인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왔고요. 여기다가 일본 중앙은행 역시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금 할인율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매크로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증시의 변동성으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이러한 종전이 가능하게 된다면 금리의 소음이 거치면서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해야 될 반도체 관련된 이벤트 4가지를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요. 6월 말에서 7월 초에 SK하이닉스의 미국 상장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더 우호적으로 변화할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7월 가면 2분기 실적 시즌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과연 어떻게 나올지 2분기 실적도 주목을 해보시면서 그리고 8월 달에는 SK하이닉스가 과연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로 유입될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흐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다른 섹터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본연의 밸류로 다시금 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과 LCC 기업들은요, 브렌트유가 하락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유류비에 대한 부담 완화가 나타났고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항공과 LCC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산업군 중에 하나죠. 만약에 달러 강세가 진정되게 된다면 여기다가 리스트료라는 정비비에 대한 부담감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건설과 재건주들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의 개방과 해상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인프라 복구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철강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해운주들도 엮어서 함께 주목받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요, 환율이 다시금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외국인의 이탈이 멈춰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많이 떠났던 반도체에 대한 매수를 집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가벼워진 만큼 채울 때도 빠르게 채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매수세 오늘 그 기대감 속에 또 강한 상승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실적 추이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은 또 어떻게 지수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해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 종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또 국제 유가 역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국내 증시 투십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장 초반에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번 주에 FOMC와 또 미국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이에 따라 8,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출회가 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8,500선에 복귀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초반 빨간불로 시작을 했고요. 1,050선 터치를 해낸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안에서 강했던 반도체 장비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잠시 흔들렸던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 키워가면서 현재는 1,030선 복귀를 해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7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1조 2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됐던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1조 9천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6천억 원 가까운 금액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도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오늘 6,700억 원 이상 팔아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단에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운송업종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과 합의에 타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이란 역시도 미국과의 MOU가 최종 확정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일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공식적으로 서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 유가, 특히나 WTI의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지금 내려온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항공주가 유류비의 비중이 큰 만큼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항공주 가운데 티웨이홀딩스가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제주항공 역시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해낸 이후에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줄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9% 급등하고 있고요. 진에어가 14%대 강세, 아시아나항공도 12%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11%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장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바이오에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올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종전 소식이 나오기 전에는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40%가 넘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종전 소식이 나오면서 37%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30% 후반에서 50%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유가가 하락을 하고 또 물가가 잡히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성장주들의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9%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LNF가 5%, 포스코홀딩스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4%, 삼성 SDI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는 좀 음봉으로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다시 돌아온 월요일장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에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항공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항공사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늘의 매수세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간밤에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또 여러 가지 글들을 게시했는데요. 이란과 협상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면서 이제 선박들은 움직여라라는 희망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란과 미국의 중재국으로 역할을 해왔었던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도 양측이 모두 즉각적인 그리고 영구적인 군사작전의 종료에 동의했다면서 이 안에 레바논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19일에 이제 스위스에서 종전 MOU에 공식적으로 서명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간밤 증시에서도 WTI가 급락하는 모습 연출이 됐고요. 7월 인도분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경우에 8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지난 4월 17일에 110달러 선까지 올라섰던 WTI 안정될 것이란 이런 기대감 속에 오늘 항공주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함께 분위기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LCC 중심으로의 급등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TA홀딩스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제주항공, 진에어, 트리니티항공까지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0%대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11%대 급등세 3만 원 선 돌파 다시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주 분위기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란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되면서 재건 수요에 따라서 건설주, 철강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의 통신사에서 이란의 협상팀의 수석 대표의 전략 고문인 무하마디가 전한 미국과의 양해각서, MOU 초안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문서에 재건, 리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개발 및 재건 기금으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5조 원의 규모가 제한됐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됐습니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이란 측의 해석을 담은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측의 해석과는 또 상충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요.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오늘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재건 관련주들 보시면 모두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GS건설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가 대비 33% 이상 내려온 수준이고요. 삼성 E&A 24%, DLENC도 26%, 현대건설도 지난 고점 대비 28%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고점 매수자들의 부담도 더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시장에서 또 반등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건설주 안에서 삼성물산이 돋보입니다. 16% 이상 오르면서 50만 원 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E&A도 10%대 급등세입니다. 52,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LENC도 8%대 강세로 8만 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 대우건설, GS건설까지 동반 5%대 강세 가져가면서 오늘 업종 전반의 시세가 고르게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설주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탈모 치료 관련 테마주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연출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정책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했고요. 하반기에 국민 의견을 수련을 거쳐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에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할 것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좀 언급을 했던 사안이기도 하죠. 업계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확대되면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탈모 관련주 좀 모아보자면요. 일단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지만 크게 의약품이나 치료제를 판매하거나 샴푸를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화장품 개발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JW신약, 현대약품, 알리코제약이 치료제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힙니다. TS-트릴리온이 샴푸를 취급하고 있고 바이오니아는 짧은 간섭 리보핵산 기술을 활용한 탈모 완화용 화장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관련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는 장기 주속형 주사쟁을 개발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위더스 대학이 꼽히고요. 올릭스도 오늘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분위기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TS-트릴리온, JW신약, 현대약품까지 동반 상한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위더스 제약도 27%대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 13% 가까운 급등세 8,600원 선 위에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점검해 보셨고요. 또 이어서 오늘 증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오늘 대표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 종목 파인더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도 포진해 있을까요? 다양한 종목들 안에서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시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비롯한 국내 기판주들이 오늘도 동반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하고 또 MLCC 가격 상승 기대감도 커지면서 투자 심리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다시금 회복세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좀 쉬나 싶었던 삼성전기가 다시 오늘 급하게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변동성은 매우 크지만 그래도 체력은 이상이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틀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하루 만에 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은 그래도 북미 쪽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흐름들로 가져가는데 특히 엔비디아 쪽에서 들어가고 있는 NV 스위치용 FCBGA를 납품한다라는 얘기들이 또 하나 시장에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올해 컴포넌트 사업부죠. 이쪽은 영업이익이 3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빅테크 6개사 모두 다 우리가 고객을 갖고 있다. 이런 쪽에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이 MLCC가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이 36%, 반도체 패키징 기판이 20% 정도의 매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뀔 겁니다. 아마 카메라 모듈이 많이 떨어지고 MLCC나 기판 쪽이 좀 더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익성은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바라볼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MLCC 쪽을 먼저 본다고 하게 되면 중국이나 이제 대만 같은 좀 시장 점유율이 낮은 업체 쪽으로 가격을 먼저 인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관련된 상급 업체들 같은 경우도 바로 자극을 받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하이엔드급은 이제 가동률이 90%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특히 이쪽에서는 당연히 마진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에서 AI 서버향 관련된 쪽의 MLCC는 선택된 업체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무라타나 삼성전기 정도까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AI 서버용 MLCC도 병목 현상이 크게 되는 가운데 거기다 추가 가격 인상까지도 계속 점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에 수익성의 호조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1분기 가동률을 보게 되면 거의 95%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베트남 공장까지 증설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 상당히 좋은 모습들 쪽에서 Q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내후년에 대한 실적의 업사이드가 확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의 특성은 과거 스마트폰 부품주였다라는 쪽에서 지금 AI 전력과 그와 함께 안정화되는 부품 쪽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밸류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쪽도 가장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 기대, 특히 이번에는 하반기에 나올 폴더블이 또 하나 추가되는 모델이 나오죠. 폴더블 와이드라고, 그쪽과 함께 옵티머스까지 또 로봇 쪽 모멘텀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판 쪽도 마찬가지로 서버나 네트워크 쪽에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풀캡합니다. 그런 쪽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뛰어넘는 어떤 가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ASP가 오히려 비용도 다 커버할 만큼 강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실리콘 커패시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성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고용량 다기능 제품군으로 회사는 확장하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대만 TSMC와 일본의 무라타가 주도했던 이쪽 관련된 쪽들을 특히 수요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계속 또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부분들이 이번 수주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23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2031년 가게 되면 32억 달러로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한 전망에 의해서 또 오늘도 주가가 한 두 자릿수대 강하게 올라오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계속 더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게 ETF 관련된 쪽에서 해당되는 ETF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30% 이상 비중이 넘어갔었을 때 그를 덜어내는 과정들이 일단 뭐 18일 아니면 올해 이번 달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얌전하게 가는 것보다 변동을 막 키우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눌렸을 때 그를 활용하면서 어떤 시장 흐름들을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잘 불러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나요? 역시나 삼성 계열사입니다. 삼성물산. 종전 테마로 엮이면서 오늘장에서 또 재건주 이슈에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물산 또 어떤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이고요. 기관이 3일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이 가장 또 특징적인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탄력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장이 다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한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재건주가 부각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중동 쪽에서 과거에 다양한 플랜트나 아니면 또 대규모 시공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쪽들은 국내 건설사다. 그중에 한 축은 삼성물산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종전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지연됐던, 특히
특히 계속 원유만 바라보면서 이어갔던 어떤 에너지 시장들이 일단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다양한 에너지 쪽에 변화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원자력 플랜들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서 오늘 주가의 급등세를 이끌어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눈길이 갑니다. 삼성전자가 약 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 한 43%, 그리고 삼성생명이 약 19%, 거기다가 삼성 SDS가 약 한 17%. 이걸 쭉 합치게 되면 삼성물산은 거의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쪽에서 가장 위에 있는 회사다라는 쪽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들이고, 그리고 또 가치를 보게 되면 약 한 55조, 지금은 또 주가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더 높아졌겠죠.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은 지금 오히려 삼성물산보다 2배 이상 더 가치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를 반영을 못했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올해 건설 부문에 대한 이익 회복에 대한 얘기가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계속 주택 공급과 관련된 쪽으로 좀 보강을 시키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안정을 노리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기대감들이나 함께 또 하나 어떤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들도 하나 어떤 중심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건설 부분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인데 이 부분은 약간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상충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늘린다라는 쪽들에 대한 정책적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SMR 관련된 모델 그 모멘텀들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라든가 또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또 MOU를 체결했던 모습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유럽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계속 또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함께 또 강판 콘크리트라고 하는 SC 쪽에서 모듈화 기술에 대해서 실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SMR 쪽에서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지금 고점대 지난번 고점대 부분까지 바싹 다가왔기 때문에 약 한 54만 원대, 55만 원대 부분이죠. 그 정도까지 추가는 더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세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재건 관련된 쪽이나 어떤 원전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야 위쪽을 더 강하게 열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약 한 55만 원대 정도까지를 단기 목표로 좀 두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탄력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관련뿐만 아니라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해서 모멘텀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먼저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코스피가 다시금 급등하면서 8,500선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잘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공략주로 볼 수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네. MK전자 제가 먼저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MK전자는 일단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소재 쪽에서의 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MK전자는 본딩 와이어 그리고 또 솔더볼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에서 어떤 접합체를 연결시키는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글로벌 고객사 140여 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가장 큰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관련된 글로벌 본딩 와이어라는 쪽들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충분한 모멘텀과 프리미엄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자회사가 있는데 뭐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동부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뭐 어떤 실적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덩치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이 LPDDR5라고 하는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PDDR5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모바일 쪽에만 들어갔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베라 루빈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베라 CPU나 이런 쪽에서 일단 용량들은 생각보다 예전만큼은 어떤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판화된 모듈화된 쪽들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탑재력이 증가되고 고적층화가 됐을 때 그를 연결시키는 와이어 본딩 쪽은 오히려 패키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하반기에도
베랄 CPU에 들어가는 소캠이죠. 이쪽에 대해서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소캠 쪽에 들어가는 신규 LPDDR 쪽의 본딩 와이어는 일본에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일부 이월시켜서 약간 이제 국산화된 모델 쪽으로 갖고 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앞으로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시장이 더 커지다 보니까 거의 풀 캐파 쪽으로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MK전자의 실적들은 상당히 밝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올해 지금 매출액을 보게 되면 2조 2천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59%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980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590%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마진은 좀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영업이익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한 1,500억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가파르게 올해 내년에 이어진다라는 쪽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총은 한 7천억대 정도까지 돼 있는데 내년 실적까지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실적을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그만큼 아직 못 올랐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성과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는 잘 지지를 하고 이제 터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같이 뛰다 보니까 거기서 선별적인 모습들과 함께 같이 나온다고 보는데, 짧게는 지금 한 3만 원대 초반대 부분에선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직전 고점대와 다음 레벨업되는 가격대 약 한 4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결국은 시총 1조대까지도 한번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거의 한 4만 5천 원대까지는 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 4만 원대 정도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22,500원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부 정도를 일단 1차 손절가로 보고 거기다 대응을 하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MK전자 본딩 와이어 공급을 증가하면서 실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주가가 이에 따라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잡아보고 계신 것 같네요. 목표가 4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22,500원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주식 팔 때마다 붙는 농어촌 특별세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주식 매도로 부담한 농특세는 3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농특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의 상장 주식을 팔 때 거래금액의 0.26%가 자동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권사가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상당수 투자자는 자신이 이 세금을 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세금은 1994년 농어촌 지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2년째 연장되고 있다. 거친 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 사업 등에 쓰인다. 올해 코스피 호황으로 개인 투자자 매도 규모가 2,200조 원을 넘기면서 농특세 부담도 급증했다. 여기에 농특세를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으로 쓰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주식 투자자에게 특정 목적세를 계속 물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죠. 이란 전쟁의 종지부가 거의 찍혀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외국인 수급은 현선물로 같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약간 줄긴 했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4% 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또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볼 수 있고 또 아쉬운 섹터,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섹터는 뭔지 섹터 대 섹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첫 번째로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가 올라가는지, 어떤 섹터가 아쉬운지 첫 번째 확인해 보시죠. 일단 오늘은 항공주가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WTI가 80달러, 이제 80달러 아래로 이제 막 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이 끝나고 항공의 수요도 늘어나고 유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항공주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그대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스페이스X 관련,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이 지난주에 됐잖아요.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슈 소멸 이런 이유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부터 볼까요? 오랜만에 항공주를 좀 봐야겠습니다. 위원님, 항공주들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단기적인 그냥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항공주가 이제는 완전 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시장의 상승이 사실 이 종전과 관련된 부분이 시장의 상승에 몇 % 정도 들어있는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종목군들은 만약 종전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군들은 종전 기대감이죠. 하지만 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종전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의 상승과는 좀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이제 앵커께서 이제 질문해주신 어느 정도 이제 수혜가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고유가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피해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미 이제 미국 이란 전쟁 개시 때보다 위쪽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보다도 이제 시장에서 다른 쪽으로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이란 전쟁 당시에 유가가 이제 66달러였었어요. 60달러 중반이었었는데 100달러, 120달러 넘었다가 이제 80달러 이제 초반 혹은 이제 70달러 후반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이 자유화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유가가 과거처럼 뭐 60달러 중반, 초반 이렇게 떨어지긴 당분간 힘들죠. 공급이 그만큼 받쳐주질 못하니까. 물론 뭐 석유 기반 인프라가 파괴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보통 아는 원유는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 틀면 나오듯이 그렇게 원유를 이제 증산하거나 감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감산을 일단 들어가면 이 찐득찐득한 게 거기서 눌러붙어서 다시 증산을 하려면 그걸 다시 파내야 되는 오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길게는 뭐 몇 년까지 걸릴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석유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센티멘탈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니까 일단 뭐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일단 LCC는 일단 연료비 비중이 전체 운영 캐파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LCC가 조금 더 수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풀 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을 했을 때 이 마일리지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1년에 몇 천억을 그냥 앉아서 모으는 수입이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 수입이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풀 서비스 캐리어에서 어떤 식으로 수입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드사가 항공사들한테 몇 천억을 주고 마일리지를 사갑니다. 그러면 카드사들은 이 항공사에서 사온 마일리지를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나눠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마일리지 적립을 유도를 하죠. 그럼 고객들은 그 마일리지를 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마일리지로 비행기 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마일리지로 탄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1년에 몇 천억을 그냥 마일리지 산업으로 사업을 버는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합병할 때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이제는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반적인 국제 유가, 석유 시장의 추이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항공주들은 전쟁이 끝나는 것에 대한 수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승 섹터 봤고요. 자, 이번에 하락하는 섹터, 오늘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좋은데
하락하는 스페이스X 상장 관련 수혜주들은 오늘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을 하고 났으니까요. 근데 이게 또 종목별로는 약간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오는 종목들도 뭐 있기도, 스피어도 막 상승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미래에셋증권도 뭐 엄청나게 하락은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요 우주 스페이스X 관련 수혜주들은 뭐 속된 말로 이제 상장하고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는 그만 접어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반등의 여지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스페이스X 관련주를 두 가지로 일단은 좀 분류를 해야 네네.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지분 투자라는 기업과 스페이스X와 거래를 한 기업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X 여러분들 이제 토요일 아침에 눈 뜨시자마자 이제 얼마에 끝났는지 체크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135달러가 이제 공모 가격이었는데 160달러 살짝 넘어서 끝났죠. 위쪽에서 살짝 밀려서 이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강세가 많이 유지가 안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장외가에서 가격이 170달러, 160달러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외가 정도 수준에서 가장 하단에서 좀 종가가 좀 마감을 했다는 부분은 좀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스페이스X가 이번 주에 주가가 연속적으로 이제 시장을 장악해 나가면서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뭐 미래에셋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쪽 방향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스피어나 이런 부분들 관련 기업들은 좀 무엇인가 좀 약간 그 수주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돼야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뭐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 시장에서 항상 통용되는 단어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뭐 틀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련주들이 아주 특별한 스페이스X 관련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좀 심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이스X 관련된 수혜주들의 흐름까지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또 자세하게 한번 파볼까요? 뭐 관심이 많으신 이제 다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항공주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항공주 중에 어떤 거 볼까요? 네. 일단 대한항공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종전 합의로 이제 국제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이제 항공사들이 이번에 이제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항공유라고 보통 표현하지 가장 비싼 이제 연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불안정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의 비행기들에 넣는 항공유의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한항공이 그렇게 불리한 부분은 아니었었고, 자 대한항공을 이제는 좀 방산주로 분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될 정도의 뉴스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죠. 한번 그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여기에 끼어 이제 항공 정비 분야를 넘어서 공격형 무인기 시장 진출한다. 이제 드론이죠 한마디로. 이제 자폭 드론을 국방부에 이제 납품을 해서 포트폴리오가 확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느끼느냐는 뭐 개인의 차가 크긴 합니다만 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쟁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아무리 비싼 탱크도 진짜 드론 하나에 폭파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이제 자폭 드론을 이제 국방부에 납품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 기존의 방산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방산 쪽 포트폴리오를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퍼에 많이 좀 이렇게 적용이 될 것 같은 멀티플에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바로 방산 부분이고 국방부에서 이제 50만 드론 전사 이제 육성 뭐 정책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돼서 이 대한항공의 드론 무인기 시장 진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객과 관련돼서 어떤 퍼포먼스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은 이제 화물입니다. 화물이 더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운임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이 운임이 35%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항공에서 운임은 일단 톤 1톤당 1kg를 움직일 때 그 가격이 얼마냐 이걸 그래서 톤 킬로미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톤 킬로미터가 지금 671원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올라간 상황이고 지난해 4분기 때 대한항공 실적 발표할 때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목표 의견도 막 하향한 쪽도 있었고, 근데 어닝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주가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급등했었던 이유는 반도체를 배로 날릴 수는 없겠죠. 반도체를 배로 날르면 이게 몇 달이 걸리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비행기로 나르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수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죠.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기준으로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나르는 물동량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7%인데 반도체를 날름으로써 차지하는 영업이익은 뭐 50%가 넘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대한항공의 화물 쪽에 어떤 그 수익률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부분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전 세계 이제 노선이라고 표현하죠.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타는 노선, 거의 그게 이제 김포 제주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고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어있는 걸 3군데가 우리나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김포, 도쿄, 김포, 하네다, 이게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노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으니까 지금 뭐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 급등한 게 뭐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조정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이렇게 뭐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들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통합 대한항공 아시아나와의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실적으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봤고요. 다음 또 섹터 대 섹터 바로 두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바로 방산과 광고 관련된 섹터입니다. 방산주들은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면서 조방, 원, 전, 그동안에 또 한참 주도주였던 이런 섹터들이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방산주도 오늘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광고 관련 주들은 뭐 최근에 뭐 주목을 좀 못 받기도 했고, 최근에 뭐 월드컵이나 이런 빅 이벤트가 있으면 사실 광고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방산주부터 좀 볼까요? 위원님? 방산주들이 종전에 사실 종자만 나와도 떨어지는 게 그동안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룰이라고 이제 네네.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종전 분위기만 비춰도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상승이 더욱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것은 종전이 확정이 됐는데, 거의 확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도장은 안 찍었으니까.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이제 상수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특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이제 국방비 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 이란 전쟁 이제 종전이, 이란 미국 전쟁 종전이 오히려 한국 방위 산업에 좀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나왔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한국 방위 산업이 이제 미국 이란 종전 시에 중동향에 대한 수출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기존의 이제 종전 시에 이제 그 어떤 센티멘탈적인 부분들이 이제 꺼지면서 이런 방산주들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 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이제 종전 후에 조금 이제 어떤 이제 그 중동 쪽 기업들이 이제 좀 제정신 차리고, 우리도 좀 약간 방위태세를 좀 공고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의 이제 장갑 자랑 자주포 관련된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라크에 이제 250대 규모의 K2 전차, 그다음에 LIG 디펜스죠.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게 바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천궁2가 이번에 주목을 너무 많이 받았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궁2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데, 이게 이제 수주로 연계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제 시장에서도 이 천궁 과 관련된 LIG 디펜스를 가장 높게 좀 점수를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일단 종전 시 때
시장에서 이제 뭐 떨어지는 게 정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동안 이제 떨어졌던 게 평균이니까 떨어졌던 방산주들이 오히려 오르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종전이 되고 나니까 방산주들이 또 기회를 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락하는 섹터인데 광고 섹터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오늘 광고주들이 뭐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광고주들 왜 이렇게 최근에 주목도 못 받고 오늘도 주가가 떨어지고 왜 이럴까요, 위원님? 일단 뭐 광고주들이 특별히 하락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상승기 때 너무 재미가 없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제일기획, 이노션, 뭐 LG 쪽에 HS, 에드 이런 기업들도 있고 대기업 관련주, 그다음에 무슨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다 이제 광고 관련주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광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많은데 주가 흐름이 공통적으로 다 적지는 않죠. 이제 시장에서는 광고 관련주들에 대한 모멘텀을 AI가 많이 좀 잠식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기존의 광고 회사들이 우리 광고 회사 같은 경우 드라마에서 이제 광고 회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오는 일상이 매일 밤새고 이제 팀원들끼리 이제 며칠 밤 새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원래 광고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AI가 접목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 회사로 집행되는 자금도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주들이 광고 예산을 집행을 했을 때 그동안에 B2C에서 B2C에서 D2C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B2C와 D2C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B2C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있고 중간에 역할을 하는 어떤 광고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D2C라는 것은 이제 광고주들이 자사물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집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이런 기업들은 뭐 배당이나 여러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시장에서 이 어떤 광고 기획사들까지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아직은 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 관련주들은 뭐 AI가 효율성을 높여주긴 했지만 결국엔 그럼 자금의 집행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 종목 하나 좀 볼까요? 하락하는 섹터, 광고 섹터에서도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거 보세요? 광고에서 이제 대장주죠. 제일기획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기획은 이제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는 분기가 이제 삼성 스마트폰의 어떤 광고 매출이 집행이 됐을 때가 가장 그 높은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는 분기인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지도 않죠.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 매출을 이제 사업 영역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현대차 계열의 이노션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이노션 같은 경우는 신차가 나왔을 때 이제 매출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노션도 마찬가지고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국내 매출은 사실 한 20% 내외고 나머지가 다 해외 매출이에요. 해외 매출이라기보다는 해외 어떤 자회사의 매출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일기획으로 따지면은 갤럭시를 해외에다가 광고를 하는 매출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외국의 기업들을 광고를 해주는 매출이 지금 현재 국내 매출보다 사실 한 3배 정도 많은 상황이긴 하죠. 일단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펑타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바바리안이나 맥키니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2년 전인가요? 이제 슈퍼볼에서 피자 광고 만들었던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광고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바로 제일기획 자회사 맥키니가 만든 광고였었죠. 이 맥키니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제일기획이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은 사실 실적을 안정적으로 내는 안정적인 기업들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실적을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와도 내년, 내후년에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어떤 제일기획이 생각보다는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1분기는 제일기획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365억 정도로 전년보다 감소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일회성 요인, 그러니까 퇴직금 관련된 충당금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업은 상당히 잘했는데 충당금으로 인해서 어떤
영업이 좀 감소를 했다는 부분. 일단 뭐 다른 종목군들과 이제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배당이죠. 실질적으로는 제일기획도 계속적으로 60% 수준의 배당 성향은 유지를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발표를 한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어필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가격은 나름대로 좀 딥밸류라고 할 정도의 좀 저평가 영역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제일기획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기획 한번 주가의 상승 지금 또 많이 할인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펌퍼미 인사이드 융한 양인편 1945년 초 미 첩보국 OSS의 비밀기지 그곳에는 50대의 나이에 독극물 침투와 게릴라 특수훈련을 받던 한 동양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암호명 A조장. 실패하면 즉시 사형인 자살 특공대 작전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밝혀진 그의 진짜 정체는 미국 정보 당국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당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제약회사의 오너이자 오늘날 몸값만 7조 원에 달하는 거두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였는데요. 자신의 모든 부와 명예, 목숨까지 베팅하며 총을 들었던 CEO. 이 지독한 책임감의 뿌리는 그가 자본주의의 심장 한가운데서 겪었던 외로움과 고국의 비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04년 불과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소년 유일한. 지독한 인종차별과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깨우쳤습니다. 대학 시절엔 숙주나물 통조림 사업을 벌여 미국 주류 사회를 뒤흔든 거부가 되었죠. 하지만 1926년 22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 굶주린 동포들은 간단한 결핵약이나 소독약조차 없어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고 시장에 도는 약들은 일본 제약사들이 포니를 취하기 위해 들여온 것들 뿐이었죠.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의 탄탄대로를 뒤로하고 그는 동포들의 생존을 위해 직접 좋은 약을 만들겠다며 유한양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한양행의 상징 버드나무 로고에는 대중이 잘 모르는 눈물겨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창업 초기 일제의 지독한 착취 속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의 동포들이 태반이었는데요. 약 이름을 외우지 못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유일한 박사는 길가에 버드나무 그림이 그려진 집을 찾아오라며 이 로고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 고집스러운 철학은 기업의 강력한 비밀 레시피가 된 것이죠. 당장의 눈앞에 돈을 쫓는 대신 오직 환자를 살릴 진짜 좋은 약을 개발하겠다는 이념 하나로 수십 년간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묵묵히 쏟아부을 수 있는 철벽의 방패가 된 것입니다. 그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버드나무를 그리고 돈 대신 신약 개발을 택했던 그 오랜 고집이 마침내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장악한 암 치료제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폐암 신약 웻라자를 탄생시킨 것이죠. 미래를 위한 연구 비용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던 주가는 최근 대형 공급 계약들을 연이어 터뜨리며 2026년 올해 역대급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수많은 투자자가 이 기업을 신뢰하고 타이밍을 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요. 고국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지었던 약방과 눈물로 심었던 버드나무 한 그루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성체가 된 힘. 인류의 아픔과 결핍을 정직하게 공략해 강력한 비즈니스 무기로 만들어낸 조용한 지배자.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님을 모시고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로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 건설주들, 재건 관련된 기업들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희가 중동의 재건에 과연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현실화 가능성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주로 나와서 자주 드렸던 말씀에 그 큰 맥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주요 공사에 참여한 이력이 확실히 있다. 우리는 주요 레코드가 확보하고 있고 또 중동의 주요 발주처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는 발주처와의 신뢰관계도 굉장히 돈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과연 종전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가지고 기대성 혹은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같은 장에서의 흐름은 확실히 종전에 대한 이제 확실함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장전에 조금 더 뜨거웠던 시장 분위기와 달리 현재 장 중간에서는 조금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낙폭을 키우는 듯 기대감이 약간은 좀 줄어드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언제나 기대감을 좀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또 그 기대가 숫자로 현실화되는 중간에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분석가의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는 이번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 부분에서는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더욱 우리나라 건설사들한테는 조금 더 명확한 파이프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분명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재건과 관련해서 이란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자금이 풀리고 여기서 이란 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어떤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후속적인 내용들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중동 지역 자체에서의 이번 전쟁 피해와 관련된 인프라 복구 관련된 수요 역시도 조금 더 그 부분이 어떤 발주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조금 빠르게 향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각 발주처별로 개별적인 컨택과 또 수주 현실화가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 뒤에 국내 기업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지 또 중동 국가들의 재건 관련된 기대감, 이전에 저희가 중동에서 건설을 한 이력들, 수주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설 관련된 기업들, 재건도 재건이지만 원전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원전 EPC 기업으로 이제는 건설 주를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역시나 원전과 엮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원전 EPC 기업으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좀 속을 썩으셨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도 작년 대비 시세가 그렇게 크게 분출되지 않았고 해당 테마가 과연 지속이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낙폭이라든지 조정이 좀 강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도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제 기대감이 좀 과도했던 측면들이 단기 변동성을 키웠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전과 관련된 흐름들은 그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어느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좀 더 명확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있었습니다. 팀코리아 관련된 원전 참여 현황 혹은 두 번째로 미국 내의 원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협의들이 구체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 과거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뚜렷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건설사 내에서도 좀 선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뉴스로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홀택이 관련된 내용에서는 현대건설이 최우선 협상자 그리고 뭐 독점적인 이제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 내 페르미라든지 지금 현재 피드 EPC를 수행하고 있는 명확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DLNC 같은 경우에서는 엑스에너지의 SMR 표준화 설계권을 수주하는 것처럼 저희가 분명한 또 수주를 저희가 명확하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삼성물산처럼 여러 가지 이제 SMR 라이센스 업체들과의 여러 가지 협업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아마 향후 대미투자특별법 이후에 미국 내에서의 투자 파이프라인이 명확해질 때 추가로 수주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까지 분명한 로드맵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가운데서도 이런 파이프라인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원전 EPC에 대한 수혜도와 민감도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테마를 안고 있는 건설주들 실제로 수주와 관련된 소식이 있었던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원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를 과연 상쇄할 만한 그런 이벤트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도 좀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저희 건설업에 대해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원전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내 주택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발주 부분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개선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4월 건설 수주 동향이 나왔는데 3월에 이어서 30% 이상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주택 부분에서도 기여가 큰데 비주택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내 건설 수주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변에서 조금은 체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건설 착공이 너무나도 없었던 부분들이 공급 절벽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민간 주택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가격도 조금 회복이 되고 있고 착공 면적이라든지 분양 물량 자체도 전년 대비 좀 양호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도 확인해 보았을 때도 2025년도가 최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2024년도의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들이 4월 누적 물량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 주택은 리스크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아예 바닥에서 최저점을 딛고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해외 수주가 그동안의 건설사들의 멀티플을 좀 제고시키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에 좀 밀접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지금의 건설 전반적인 산업에서의 발주 모든 부분이 다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에서도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면에서 벌써부터 이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된 각종 신재생 SOC 부분들 또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미뤄뒀던 SOC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수장이 없어서 조금은 지연되었던 국토부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까지도 하반기 이후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발주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건설사, 앞서 말씀드린 현대건설도 분명 좋은 선택지이긴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 가운데서도 이 건설업 전반적으로 수혜가 확산되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는 분명 그런 투자 포인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국내 건설 산업 전반적인 바닥권에서의 수주 회복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뚜렷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긍정적으로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건설 경기 내수 쪽 역시나 2025년에 바닥이었고 올해 4월부터는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중소형 기업들도 눈여겨볼 만하고 특히나 올해 하반기 내년 쪽부터 지금 수주 관련된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하반기 이벤트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도 중순을 좀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3분기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 원전 이벤트 가운데 저희가 좀 기대할 만한 현실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서 가장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SMR 사업 본격화인데요. 우리가 6월 18일 날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돈이 미국에 어떻게 투자가 될 것인지가 명확해지는 그 법적인 근거가 확실해지는 게 이번 주간에 나타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법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무성했던 이 대미 투자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제 투자 대금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신호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연계를 해서 어느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뭐 협력사들이 혹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까지도 그 영역 자체가 확고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이벤트를 좀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연계돼서 현재 저희 현대건설이 뭐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주 파이프라인이 없어서 좀 답답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7월 달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SMR과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 7월 달에 좀 본 입찰, EPC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홀텍 같은 경우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홀텍뿐만 아니라 다른 SMR 라이선스 분들은 이미 초도 호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착공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홀텍 역시도 그것과 관련된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시점이 뒤로 지연이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이제 종전도 되고 하니까 금리 여건도 조금 더 확실하게 경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지체되는 거 없이 빠르게 본 입찰로 전환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것도 역시 6월 달로 얘기가 되었다가 7월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베트남 원전과 관련된 팀코리아 수주권입니다. 현재까지로서는 다른 어떤 이제 경쟁 입찰도 없이 거의 수의 입찰 부분으로 우리나라 팀코리아의 수주가 굉장히 유력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7월 달 이후에 팀코리아 입찰이 명확해지고 그거 관련해서 과연 어떤 EPC 업체들이 그 팀코리아의 팀을 이룰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시기 역시도 7월 그리고 8월에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이벤트들이 7월 이후에 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원전과 관련된 특히 EPC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주가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7월 달 이후부터 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R 입찰에 그리고 베트남의 원전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까지 과연 어떠한 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게 될지 그것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7, 8월에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원전 ETF 쪽을 보게 되면요. 개인의 좀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변동성도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원전 기업들이 바닥을 딛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네. 증시 자체가 반도체가 아닌 이상 뭐 전반적으로 좀 증시 상승에서 많이 배제가 된 부분들이 네.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ETF를 통해서 원전 테마주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매도세가 많이 같이 겹쳤던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에 혹은 연초 그리고 작년까지 보았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볼만한 테마가 또 원전이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의 자금들이 또 다른 반도체 쪽으로 좀 흡수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디까지가 바닥일까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결국 수주 이벤트와 그런 부분들이 가셔야 되는 그 국면이 좀 명확해져야 이탈되었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난 6월 10일 이제 금요일 종가에서도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비이상적으로 종가가 급등한다든지 이런 좀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고로 패시브 자금, 즉 ETF 자금들이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종목들은 6월 그리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 두 번째 목요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종목이 변경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일들이 기계적으로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 비중이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됐다든지 아니면 종목이 이탈되었거나 혹은 신규 편입이 되는 경우에 거래량이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겹치면서 조금 더 비이상적인 동시 호가의 마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혹은 이탈된 자금 혹은 편입되는 자금들이 많았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일부 종가가 좀 비이상적으로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급락하던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사실 단기 변동성 수급 이슈이기 때문에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흐름이다라고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오히려 노리면서 이벤트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이런 변동성이 패시브 자금 때문에 커졌구나라는 정도로 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지금 ETF에 투자 이탈된 자금들은 다시 한번 그 수주 이벤트들이 확고화되는 시점, 상대적으로 좀 반도체 제1의 주도 시점이 조금은 흐릿해지는 그 순간과 맞붙여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 혹은 3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ETF 쪽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세라 연구원님과 건설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건설주들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반기에 내수도 좀 회복할 것 같고요. 원전 관련된 이벤트 프로젝트도 7월, 8월에 또 연이어 진행이 되고 여기에다가 ETF의 매수세까지 유입된다면 수급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재건주, 건설주, 원전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건설업이 이제 연초에 상당히 불붙은 모습이었다만 최근에 큰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럴 때에는 대장주 중심의 접근이 가장 유효한 전략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대건설을 현재로서는 좀 매수할 만한 좋은 적기의 시점이다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원전 EPC 레퍼런스가 가장 강하게 있는 기업이고 파이프라인 역시도 매우 뚜렷한 기업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약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고점 대비 상당히 또 조정이 된 국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역시도 부각될 수 있는 현재 적기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하이테크 실적이 또 2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해당 대형 상위 종목들 위주로 현재는 안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세라 연구원과 함께 건설 관련된 기업들, 재건 그리고 원전 모멘트 안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요. 현대건설과 같이 지금 파이가 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이 좀 탄탄하고 수주에 가시성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정유서 유가 담합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은 HD현대 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임직원 2명이다. 검찰은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계획적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정유사서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한 뒤 나온 첫 신병 확보 조치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단순한 시장 가격 변동이 아니라 유가 교란 행위로 보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이 국내 휘발유값과 물가로 직결되는 만큼 담합 가담 정도가 큰 핵심 인물부터 수사하겠다는 판단이다. 수사는 HD현대 오일뱅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등 다른 정유사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유사사가 과점한 국내 석유 시장에서 담합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에 들어갔다. 기름값과 민생 물가를 둘러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네, 월요일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월요일 메리츠증권 도국 WM센터 김경국 차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종전 관련 이야기가 좀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코스피 탄력이 굉장히 좋았네요. 시작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난주부터 시장을 좀 변동성 있게 한 요인이 이제 금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 국면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그동안 좀 급등했었던 유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안정감이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미국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6월 16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18일 날 미국 FOMC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나올 가능성이 이번 주에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밑단으로 오늘 삼성전기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 그리고 전기 전자 섹터에 대한 시장의 수급이 강화되는 요인이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난주 소부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 위주로 수급이 이제 급등세로 몰려오면서 원익 IPS나 뭐 테스 같은 VM 같은 전공정 장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러 ETF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조금 줄여서 소부장 섹터에 있는 비중을 ETF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아마도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당분간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물론 좋지만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코스닥도 지금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쏠려 있는 모습이 여전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ADR이 50언더의 구간에서 지금은 조금 올라온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쏠림으로 인한 차별화가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좋으나 투자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급격도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좀 담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삼성전기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삼성전기 이슈가 지난주에 좀 있었던 부분이 ETF에서 과도하게 삼성전기를 담았기 때문에 2개 정도의 ETF에서 ETF 비중이 30% 이상으로 초과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이 들어가야 됩니다. ETF는 비중을 좀 25% 언더로 내려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특히 매물이 지난주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이슈가 좀 마무리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번에 인텔로 추정되는 실리콘 커패시터를 수주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프리칩 BGA라든지 MLCC 업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요. 일본의 지금 무사시라든지 여러 업체들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커패시터까지 수급을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면 향후에 열리는 커패시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이를 반영하듯이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지금 마이너스에서 반전하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후공정단에 있는 종목들 지난주에는 전공정 장비주의 수급이 좋았다면 이번 주에는 오히려 후공정 서비스라든지 후공정 장비를 하는 업체들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MLCC와 관련된 종목들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 장비단까지 오늘 흐름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코스닥까지 온기가 함께 번져가고 있는 상황을 잘 브리핑해 주셨으니까요. 종목 선택하실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급등 흐름을 유지해주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장중 최고점 8,600포인트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8,59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5.8% 강한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출발 분위기 좋았다가 오전 장중에 다소 출렁임이 있긴 했는데 이내 올라와서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033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6% 가까운 탄력,
1366포인트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주요했습니다. 오늘 1조 원대 수급이 또 들어와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준 외국인이었고요. 기관도 함께 순매수에 동참해줬습니다. 5천억 가까운 순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팔자세 그렸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동시효과권에서도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로 좀 잡히고 있고요. 7천억 원대 순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세가 오늘 지수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개인은 6천억 원대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2천억 가까운 순매수세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 흐름 그리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7% 가까운 오름세 그리면서 230만 원 선 돌파도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4%대 강세 그리고 있고요. SK스퀘어까지 5% 가까운 탄력, 14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까지 16% 급등세 보이면서 200만 원 선 돌파, 종가 기준으로 여부에 시장이 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은 4%대 강세로 시총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대 급등세, 에코프로도 7%대 오름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강세 마감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 속에 강한 시세가 막판까지 이어졌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움직임,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제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했던 만큼 그 영향도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뜨겁다는 게 또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주가 역시나 반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대, 하이닉스 6%대 강한 시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 SK스퀘어와 삼성생명과 같이 각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기에다가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삼성전기가 무려 16%가량 강한 시세 분출하면서 오늘 200만 원 선 재탈환을 시도했고요. LG이노텍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16% 시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종전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실적에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기업들은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 기대감 속에 오늘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금융 지주사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2분기 대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도 매수세에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증권 관련된 기업들 중동의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증권주들도 일제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나 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 속에 오늘 9%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를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전선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LS 일렉트릭이 15%, 효성중공업이 11%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의약품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고요. 여기에다가 삼성물산은 14%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주까지 오늘 기업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요, 종목별로 조금은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2차 전지 기업들,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도 7%가량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중동에서 어쨌든 간 종전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환율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금리적인 부분의 부담감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은 주목한 것 같고요. 알테오젠은 오늘 3%가량의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굳건했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움직임이 다소 엇갈렸습니다. HPSB는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무려 16%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장비 딴에서도 조금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도 일부 종목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가량의 상승세가 나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 역시나 스페이스 X 상장 이후에 로봇주들 그리고 피지컬 AI 쪽으로 좀 매수세가 옮겨지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다는 점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 마감 상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대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419포인트. 전고래일 대비 크게 상승했고요. 8,542.7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강세 0.46% 강보합권 마감이고요. 1,03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200도 5%대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탄력 괜찮았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8,603포인트까지 고점 높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전거래일 대비 5%대 강세 가져갔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장 초반에는 다소 출렁임이 감지되면서 1,025포인트까지 장중 저점 기록하기도 했지만 1,030포인트 회복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 1조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기관도 5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들어왔고요. 개인은 팔자세 1조 4천억 원대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이 8천억 원대 순 매도세 결국 집계가 됐고요. 8천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6천억 원대, 기관 2천억 원대 매수 우위로 대응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1위에 삼성전기 올라왔고요. 나란히 LG이노텍도 눈에 띕니다. 기판주 쪽으로의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양상인데요. LG이노텍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배 이상 급증하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또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 신한지주까지 외국인 순매수 받아가면서 오늘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진테크와 TSE, 파두가 외국인 순매수세 받아갔고요. 에코프로 BM과 같은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도 괜찮았습니다. 지난 5월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주인 코스모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종가 시세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주 전반의 탄력이 괜찮았고요. 지난 2023년에 발행한 4,40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 CB의 풋옵션 행사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장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 괜찮았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네요. 9%대 강세 18만 6,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반도체 투탑 자리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기까지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유가 아직 하락하면서 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 오늘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한국전력까지 대형주 안에 이름 올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원익 IPS, HPSP, 심텍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 자리했고요. 로봇주 안에서 기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옛 아프리카 TV 수배 주가도 오늘 좀 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여성 프로 배구단을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는데 옛 아프리카 TV의 이미지를 벗고 브랜드를 전략화하고 있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시세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크게 선방하는 모습이 또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 사업에 따른 전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또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대 사업이 나타나면 본격적인 신협 사업의 탄력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 받아가고 있고요. 42,350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9%대 급등세 41,4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몰린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또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을 가장 강하게 영향을 줬던 중동의 종전을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를 완료했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렇게 이란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믿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란의 반응 역시나 종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영구적 즉각적으로 종전을 선언한다라고 화답을 한 것인데요. 지금 예정은 19일 날 스위스에서 종전 합의와 관련된 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과 같은 그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 개방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유가는 80달러 선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환율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과 항공은 물론이고요. 철강, 해운과 같이 오늘 전반적인 섹터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겁니다. AI 전력망 투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개별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세가 괜찮았었는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전력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받았고요. LS전선은 동해안과 수도권에 초고압 전류와 관련된 2단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S일렉트릭 역시나 오늘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밸류체인 안쪽에 있는 AI 관련된 산업군들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들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보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돼서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한 19%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을 받았고 오늘 약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이요. 스페이스X 공모주를 단 한 주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던 시장은 이제는 우주보다는 다시금 피지컬 AI 쪽으로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 로봇 산업 쪽으로 관심도가 옮겨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기업들에서도 로봇 기업들의 움직임이 괜찮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3가지 포인트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6월의 셋째 주 월요일 정규장 거래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크게 튀어오르면서도 관련 종목들 안에서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지 고민되셨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주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강세장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CPI라든지 좀 금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금리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좀 줄여준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대부분의 이제 스탠스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란과 미국의 종전 관련된 이슈가 사실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이런 부분도 금리를 좀 낮출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 금리 변동성에 대한 이슈는 이번 주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국내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의 뭐 독주되다시피 지수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종목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지금이라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반도체 탑2를 일단 포트에 좀 넣어두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못하겠다면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 좀 빠져있는 전공정 장비라든지 아니면 후공정단에 있는 아니면 후공정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까지도 파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자 대안으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기저로 7월부터는 아마 이제 수출 판가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26년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 않지만 27년도의 실적이 기저를 좀 누릴 수 있는 섹터가 역시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규모 캐펙스를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주부터 부품, 소재까지 연이어서 아마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오히려 주가 컷 퍼포먼스가 장비주나 이제 소부장 쪽이 더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는 이제 패시브로 가져가되 거기서 이제 추가 수익은 소부장을 통해서 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캐펙스의 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뉴스에도 잘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고 싶은데 반도체 종목일까요? 어떤 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네, 오늘은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사실은 DB 하이텍이라는 회사를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이 회사는 미세 공정보다는 이제 8인치 웨이퍼 기반의 이제 구형 공정에 기반한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12인치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이 호황을 받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8인치도 쇼티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637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내복지기금 한 200억을 제외하고도 빼면 별도로 실질 영업이익이 한 900억 이상 나오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OPM이 29%를 달성하면서 DB하이텍이 그 전에 내던 영업이익률을 넘어서는 굉장히 좀 영업이익률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실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방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충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파운드리 가동률이 매우 좋았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좀 낮았던 DDI 매출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캐파가 좀 부족하고 쇼티지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좋은 물건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환율도 1,500원대 환율이었기 때문에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1분기에 전력 반도체 단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성장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 내 이제 전력 반도체 단가 인상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마도 전력 반도체 부분에 대한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이 단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00V 직류로 전환되는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이제 아키텍처 전환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는 800V DC와 관련된 제품을 파운드리 하지 못하고 있지만 600V짜리는 DB하이텍이 계속해서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낙수 효과도 누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업체들,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업체들과 좀 비교해 보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이제 8인치 파운드리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이런 업체들을 평균 멀티
멀티플이 PER 기준으로 대략 선행 PER로 22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이 올해 실적을 감안하더라도 철저하게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구간에 진입해 있다. 밸류에이션 22배를 받는다면 타겟 프라이스가 한 21만 원 선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상 실적 기준으로 가능한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종목별로 좀 조정받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DB하이텍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담아볼 만한 가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주가는 2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만 원 정도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오늘장에서 7% 이상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매수 기회로 판단해 주셨고요. 목표가 23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어떤 메시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과매도권에 진입해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다시 올라와야죠. 분할 매수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차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